제 이름은 김대곤, 올해 70을 바라보는 69입니다. 제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담담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한 40년 세월 동안 아들 지훈이와 딸 지수를 키워냈죠. 우리 부부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지훈이가 대학에 갈 때도, 지수가 결혼할 때도 우리는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저희 노후 준비는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그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행복이었으니까요. 아내와 저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함께 산책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내의 손을 잡고 걸었죠. 봄날의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우리는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엔 뭘 해 먹을까? 된장찌개 어때? 오랜만에 먹고 싶네. 그래, 맛있게 끓여줄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제 손을 놓치더군요. 여보, 괜찮아? 어디 아파? 아내는 대답도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부르는 동안 제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은 침통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부인께서 뇌출혈이 심각합니다. 수술이 필요한데 비용이 꽤 들 것 같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그날부터 저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살던 아파트도 팔고 마지막 남은 적금도 해약해야 했습니다. 30년 동안 살아온 정든 집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아내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했지만 그들도 형편이 어렵다며 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지금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요. 돈을 보태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훈이의 말에 저는 깊은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지금 대출금이 있어서요. 죄송해요. 지수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결국 저는 사채에 손을 벌렸습니다. 이자가 살인적이었지만 그때는 아내를 살리는 게 먼저였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 제 손은 떨렸습니다. 이 빚을 어떻게 갚아 나갈지,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될지 걱정이 태산 같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아내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반신불수가 되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비는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저는 점점 더 깊은 빚의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서 아내의 손을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힘내. 곧 좋아질 거야. 우리 함께 다시 산책도 가고 된장찌개도 먹어야지. 하지만 제 말이 아내에게 전해지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찾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인께서 오늘 새벽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 제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이 이렇게 가버렸다니. 장례식장에서 저는 아내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식들도 왔지만
그들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슬픔보다는 현실적인 걱정이 더 커 보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제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집도, 돈도, 이제는 아내마저도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저희가 뭐라도 도와드려야 할 텐데. 지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의무감에서 하는 말 같았습니다. 괜찮다. 아버지가 어떻게든 해볼게. 제 말에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던 집을 나와 작은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좁은 방, 공동 화장실, 부엌도 없는 이곳이 이제 제 집이 되었습니다.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보며 저는 매일 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사채업체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갚기도 벅찼습니다. 매일 아침 일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제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 이자라도 갚아야죠. 안 그러면 우리도 곤란해집니다. 사채업자 직원의 협박에 저는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이제 제가 갈 곳은 어디일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앞으로의 삶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밤마다 아내의 꿈을 꿨습니다. 함께 산책하던 그 봄날의 아침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꿈은 꿈일 뿐이었고 저는 빚더미에 앉아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고시원 생활이 한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아내가 없다는 현실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앞으로의 삶에 대한 막막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정신 차려야 어떻게든 살아야지.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사채업체였습니다. 김 사장님, 이자 납부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꼭 기일 내에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마련해서 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훈아, 아빠다.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승낙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훈이가 다니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아들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지쳐 보였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 살고 있다. 너는 어떠냐? 저야 뭐, 항상 바쁘게 지내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지훈아, 사실 아빠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혹시 말을 끝맺기도 전에 지훈이가 말을 잘랐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정신이 없어요. 돈을 빌려드리고 싶어도 당장 여유가 없네요. 지훈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래, 아빠도 내 사정 이해한다. 하지만 잠시만이라도 아빠랑 같이 살면 안 될까? 지훈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이 좁아서요. 그리고 아이들도 있고. 죄송합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명백한 거부감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알겠다. 너무 바쁘게 살지 마라. 건강 챙기고. 카페를 나오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은 딸 지수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수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웬일이세요? 지수야, 아빠가 좀 어려운 상황이구나. 지수는 저를 집 안으로 들였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사정이 있어요.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서 곧 이혼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아버지를 돌볼 여력이 없어요. 지수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의 불행한 소식에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제 처지를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아빠 이해한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지수의 집을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제가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고시원 방에 멍하니 앉아 지난날을 회상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들이 자라는 것을 보며 느꼈던 행복, 그리고 그들을 위해 아내와 함께 모든 것을 바쳤던 시간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자문자답을 반복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고시원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김 선생님, 방세는 언제쯤 주실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하지만 주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안 주시면 방을 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자식들을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먼저 지훈이의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에게 물어보니 지훈이네 가족이 여행을 갔다고 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지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수는 집에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냉담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도 지금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수야, 아빠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잠시만이라도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아버지, 저도 이제 곧 이혼하고 혼자 살아야 해요. 아버지를 돌볼 수가 없어요. 지수의 단호한 거절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자식들에게 이렇게 버림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수야. 내가 어렸을 때 아프면 밤새도록 너를 안고 있었던 게 누구였는지 기억하니? 아빠가 너한테 해줬던 것들 다 잊었니?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만 지수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만 가주세요. 제발요. 그렇게 저는 지수의 집에서도 쫓겨나다시피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비틀거리며 걷다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는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전부였고, 가방에는 낡은 옷 몇 벌과 아내의 사진이 전부였습니다. 여보,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도 나를 버리는구나.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저는 그저 넋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밤을 지새우니 아침이 되자 배고픔이 밀려왔습니다. 근처 분식집에 들어가라면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제게 남은 마지막 돈으로 먹는 식사였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로 길거리에 나앉게 된 것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제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공원 벤치와 지하철역을 전전하며 노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부끄럽고 비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감각해져 갔습니다. 거리를 떠돌던 어느 날, 한 노숙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찾고 계세요? 힘 좀 쓰실 수 있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는 곳을 알려드릴게요. 인력사무소인데 거기 가면 일당으로 일할 수 있어요. 그의 말에 저는 한 줄기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가 알려준 인력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불안한 마음에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제 또래의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이,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사무소 직원이 제게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일하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여긴 힘쓰는 일하는 곳이에요. 할아버지 연세엔 무리입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저 아직 힘 있습니다. 직원은 한숨을 쉬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해요. 그렇게 저는 첫 공사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현장 반장이 저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무슨 일을? 일하러 왔습니다. 반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르신 연세로는 위험해서. 저는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뭐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의 공사장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무거운 벽돌을 나르고 땅을 파고 시멘트를 섞는 일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젊은 동료들은 처음엔 저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가 할게요. 하지만 저는 묵묵히 제 일을 해나갔습니다.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이 일을 잃으면 다시 거리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김 어르신, 쉬엄쉬엄 하세요.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반장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몸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씩 일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버거웠던 일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매일이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미끄러운 바닥, 무거워진 자재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쉬세요. 날씨가 안 좋아서. 반장의 말에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비록 힘들고 고된 나날이었지만 적어도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젊은 일꾼들 사이에서 저는 항상 외톨이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불편해하는 눈치였습니다. 할아버지, 그 무거운 걸 왜 혼자 드세요? 저희가 한다니까요. 친절을 가장한 무시, 그것이 제가 매일 겪어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일자리를 잃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한 젊은 일꾼이 저를 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이 일은 할아버지가 하면 안 돼. 우리가 해야지. 그 말에 저는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제 일을 계속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혼자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곤 했습니다. 다른 일꾼들은 무리지어 웃고 떠들며 식사를 했지만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가끔 그렇게 말을 건네는 일꾼도 있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과 어울리기에 제가 너무 늙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일은 할 수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번 돈을 모아 다시 허름한 고시원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밤 고시원으로 돌아와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보고 있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 비록 지금은 힘들고 고된 나날이지만 언젠가는 이 시간들이 제게 큰 힘이 되리라 믿었습니다. 이 경험들이 쌓여 제 인생의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나이 많은 저를 무시하는 젊은 일꾼들 사이에서 고된 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날이 갈수록 공사장 일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나이 든 제게는 매일이 버거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일거리가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김 어르신, 오늘은 여기 현장에서 일하세요. 매일 아침 반장의 지시에 따라 이 현장, 저 현장을 옮겨 다녔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르신, 오늘부터 이틀간은 일거리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일당으로 겨우 끼니를 해결하는 제게 하루라도 일을 못하면 당장 굶어야 했습니다.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날, 저는 공사장 한편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김 어르신, 춥지 않으세요? 저기 난로 있는데 가서 좀 쉬세요. 젊은 동료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넌 일해라. 나는 좀 이따 움직일 거야. 사실 몸은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쉴 수는 없었습니다. 쉬는 모습을 보이면 나약해 보일까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차가운 바람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지만 사채 이자를 보내고 남은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그날부터 저는 퇴근 후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이라도 더 모아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어르신, 이 시간에 뭐 하세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가끔 물었습니다. 아, 그냥 운동 삼아 산책하는 거예요. 부끄러워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겨우 모은 폐지를 팔아번 돈으로 찜질방을 찾았습니다. 아, 따뜻하다. 찜질방 온돌에 누우니 그간의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몸은 좀 나아졌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다시 추운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사장에 도착하니 반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 어르신, 오늘은 저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일해야 해요.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높은 곳은 위험했고, 제 나이에 그런 일을 하기엔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본 풍경이 아찔했습니다. 하지만 일에 집중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고 순간 발을 헛디뎠습니다. 조심하세요.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순간 왼쪽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빨리 119 불러요. 정신이 흐릿해지는 가운데 구급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큰 골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대가 늘어나고 타박상이 심해서 당분간 움직이기 힘들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일을 못한다는 건 곧 생계가 끊긴다는 뜻이었습니다. 퇴원하실 때 치료비를 내셔야 합니다. 간호사의 말에 저는 난감해졌습니다. 주머니에는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전부였으니까요. 혹시 나중에 갚을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병원을 나왔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다친 다리 때문에 공사장 일은 할 수 없었고 그나마 하던 폐지 줍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김 어르신, 많이 좋아지셨어요? 언제쯤 일하러 오실 수 있을까요? 가끔 반장에게 전화가 왔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 다시 일할 수 있을지, 아니, 다시 일할 수는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생활은 더욱 궁핍해졌고 고시원비를 내지 못해 쫓겨날 위기에 처했으며 끼니를 거르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김 씨, 이번 달 고시원비는 언제쯤 주실 수 있나요? 주인의 재촉에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 자신도 앞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또다시 추운 겨울밤에 거리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다친 다리를 절뚝거리며 폐지를 주워 겨우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그나마 폐지를 팔아번 돈으로 가끔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 뜨끈한 온돌에 누우면 잠시나마 현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다음 날이면 다시 추운 현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이제는 희망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이제 그만 포기해도 될까?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힘내. 아직 포기하기엔 일러. 그 목소리에 힘을 내어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걷다 우연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초라하고 말라 빠진 노인의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그 순간 지나가던 젊은이들이 저를 힐끗 보더니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아버지 좀 봐, 왜 저러고 사시나?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는 저도 꿈과 희망이 있었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길거리를 떠도는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은 저를 버렸고 저 역시 세상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포대교 위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강물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득 아들 지훈이와 딸 지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끝내면 안 되지. 눈물을 흘리며 다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아직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절망 속에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는 작은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 하루를 버텼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살아내기로 했습니다. 비록 깊은 절망 속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저는 다시 공사장으로 향했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굶어야 했기에 아픔을 꾹 참았습니다. 김 어르신, 오늘은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반장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달리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나르던 중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르신, 조심하세요.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제 옆에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이 드세요? 괜찮으세요?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청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너무 걱정했어요. 제가 병원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저는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병원비가. 청년은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청년은 저를 부축해 그의 차에 태웠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수라고 합니다.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왜 공사장에서 일하시나요? 아, 식당 쉬는 날에 가끔 와서 일해요. 추가 수입도 벌고 운동도 할 겸요. 그의 말에 저는 감탄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쉬는 날 공사장 일을 하다니 정말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는 당분간 무리한 일은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병원비는 제가 다 냈어요. 민수 씨의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니에요. 갚으실 필요 없어요. 대신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네? 무슨 부탁인데요? 제 식당에서 일해주세요. 지금 일손이 부족해서요.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전 요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주방 보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민수 씨의 제안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민수 씨의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지만 민수 씨는 인내심을 가지고 저를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김 어르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천천히 하세요. 그의 친절한 지도 덕분에 조금씩 요리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일하는 중에 민수 씨는 제 사연을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말하기 망설여졌지만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민수 씨의 눈에는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그의 말에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일하는 동안 민수 씨에 대해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고, 대학을 졸업한 후 바로 식당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더니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열정적이고 성실했었는데. 힘내세요, 어르신. 분명 좋은 날이 올 거예요. 민수 씨의 격려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저는 요리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한 번은 돌아가신 아내가 생각나서 된장찌개를 끓여보았습니다. 여보, 보고 있나? 내가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어. 민수 씨가 제가 만든 된장찌개를 맛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어르신, 이거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이런 솜씨를 배우셨어요? 글쎄요. 아마도 아내가 만들어주던 맛이 기억나서 그랬나 봐요. 민수 씨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거 너무 맛있어요. 조금만 다듬으면 우리 식당 메뉴에 넣어도 되겠는데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제야 제가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당 일은 공사장 일보다 훨씬 덜 힘들었지만 그래도 피곤한 날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수 씨는 저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쉬엄쉬엄 하세요. 그의 따뜻한 마음에 저는 점점 더 힘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지금 사시는 곳이 어디신가요? 저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민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빈 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사시는 게 어떠세요? 저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럴 순 없어요. 이미 이렇게 신세를 지고 있는데. 괜찮아요, 어르신. 저도 혼자 지내서 외로웠는데 어르신과 함께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저는 민수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집으로 이사한 후 저희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민수 씨와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식당으로 출근했습니다. 일이 끝나면 또 함께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마치 가족처럼 지내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어르신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민수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더 고맙네. 민수 씨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지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삶에 대한 희망을 다시 찾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여보, 이제 걱정 마. 나는 다시 잘 살고 있어. 비록 지금의 삶이 화려하진 않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민수 씨라는 좋은 친구를 만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민수 씨의 식당에서 일한 지 어느덧 2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와 야채 다듬기 같은 간단한 일만 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요리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김 어르신,
오늘은 제가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민수 씨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비록 서툴렀지만 오랜만에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빨리 배우시네요. 제가 다 놀랐어요. 그리고 어르신, 이제 저한테 말씀 편하게 하세요. 아이고, 고맙네. 민수의 칭찬에 저는 어깨가 으쓱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방에서 일하던 중 우연히 냄비에 있던 국물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조금씩 더 넣고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거 한번 맛보겠나? 네? 어르신이 만드신 거예요?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국물을 맛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어르신, 이거 대박인데요. 제가 만든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요리를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칭찬을 받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인가? 난 그저 옛날 생각나는 대로 했을 뿐인데. 어르신, 이건 정말 특별해요. 우리 식당 메뉴에 넣어야 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만든 첫 요리가 메뉴에 올랐습니다. 할아버지의 특별 국물이라는 이름으로요. 손님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이 국물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그저 정성껏 만들 뿐이죠. 날이 갈수록 제 요리를 찾는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제 요리를 맛보고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이 맛이 바로 제가 그리워하던 우리 어머니 맛이에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더욱 열심히 요리했습니다. 이제 요리는 단순한 일이 아닌 제 삶의 새로운 의미가 되어 갔습니다. 민수도 제 요리 실력의 발전을 놀랍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빨리 실력이 느실 줄이야. 다 자네가 잘 가르쳐줘서 그렇지. 아니에요. 어르신의 타고난 감각 덕분이죠. 민수의 격려 덕분에 저는 더 다양한 요리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된장찌개, 갈비찜 등 제가 만든 요리들이 하나둘 메뉴에 추가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음식 평론가가 우리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요리를 맛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이런 맛은 처음입니다. 오랜 세월의 경험이 느껴지는 깊은 맛이네요. 그의 칭찬에 저는 겸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그저 정성껏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 평론가의 리뷰가 나간 후 식당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생겼고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도 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하실 수 있나요?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그저 매 순간 정성을 다할 뿐이죠.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식당을 찾는 손님들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자리를 잡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바빠진 식당 일로 피곤할 법도 했지만 저는 오히려 더 힘이 났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어떤 요리를 할지 생각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무슨 요리를 하면 좋을까?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리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제 변화를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요즘 정말 행복하네. 다 자네 덕분이야, 민수. 아니에요. 다 어르신의 노력 덕분이죠. 우리의 대화는 언제나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는 말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어르신,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응, 뭔데? 사실,
제가 어르신께 요리 기술을 더 배워서 이 식당을 함께 운영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와 함께 운영하자고? 하지만 난 그저 늙은 할아버지일 뿐인데.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어르신은 이미 이 식당의 중요한 일부가 되셨어요. 어르신의 경험과 지혜가 있어야 이 식당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 늙은이와 함께 하고 싶은 건가? 네, 어르신. 제 진심이에요. 민수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알겠네, 민수. 함께 해보자고. 그렇게 저는 식당의 공동 운영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요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 운영 전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이번에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옛날 시골에서 먹던 음식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누고 실천하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식당은 점점 더 발전해 갔고, 저희 인생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한때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던 제가, 이제는 성공한 식당의 공동 운영자가 되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여보, 보고 있어? 내가 이렇게 멋진 일을 하고 있어. 비록 늦은 나이에 찾아온 새로운 시작이지만 저는 지금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제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가 생겼고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납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민수와 함께라면,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이 일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작이 멋진 이야기의 서막이 되리라 믿습니다. 민수와 함께 식당을 운영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식당은 놀라운 성장을 이뤘습니다. 제 요리 실력이 입소문을 타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맛있는 요리 감사합니다. 네, 늘 감사합니다. 더 맛있는 요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우리 식당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기자는 제 인생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 선생님, 이렇게 대단한 요리 실력을 어떻게 갖추게 되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요리를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저 제 인생의 경험과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요리에 담았을 뿐이죠. 기자는 제 말을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김 선생님의 인생 역정을 자세히 들려주시겠어요? 저는 처음으로 제 과거를 낯선 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내의 죽음, 자식들의 외면, 길거리 생활, 그리고 민수와의 만남까지. 살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며 버텼죠. 인터뷰가 끝난 후, 기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 선생님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며칠 후, 신문에 제 이야기가 크게 실렸습니다. 폐지 줍던 할아버지, 이제는 맛의 대가로,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를 본 민수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대단하세요. 이제 정말 유명인 사시네요. 저는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다 자네 덕분이야, 민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기사를 본 한 방송국 PD가 우리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왜?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인생 역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민수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르신, 한번 해보세요. 어르신의 이야기가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그의 말에 용기를 얻어 저는 출연을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어색했지만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자, 이제 김 선생님께서 요리하시는 모습을 찍어볼까요? 요리하는 동안 저는 아내와의 추억, 길거리 생활의 고단함,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요리는 제게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이 이 요리에 담겨 있죠. 촬영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제 말에 감동한 듯했습니다. 한 달간의 촬영이 끝나고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인생 레시피라는 제목의 1시간짜리 특집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방송 당일, 저는 민수와 함께 긴장된 마음으로 TV를 켰습니다. 어르신, 떨리세요? 응, 가슴이 두근거리는구먼. 화면에 제 모습이 나오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젊었을 때의 사진, 아내와 찍은 사진들이 나오면서 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여보, 지금 내가 TV에 나오고 있어. 믿어져,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김대곤 선생님 맞으신가요? 방송 잘 봤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 뒤로 계속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분은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도 비슷한 처지였는데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민수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지셨어요. 다음 날, 식당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할아버지의 요리를 꼭 먹어보고 싶었어요. 손님들의 뜨거운 반응에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중 한 손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어제 방송을 보고 밤새 달려왔어요. 선생님의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부족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방송 이후로 우리 식당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예약 없이는 자리를 잡기 힘들 정도였죠. 어느 날,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선생님, 선생님의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글쎄요, 제가 글을 잘 쓰지 못해서. 걱정 마세요, 선생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저희가 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저는 책 출간을 결심했습니다. 몇 개월 후, 제 인생 이야기와 함께 제가 개발한 요리 레시피가 실린 책이 나왔습니다.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서점에서는 사인의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첫 사인의 날, 긴 줄이 서점 앞에 늘어섰습니다. 한 독자가 책에 사인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에 저는 뭉클해졌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가 생겼으니까요. 이런 일들이 있은 후,
저는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수와 함께 식당 운영에 더욱 열중했고, 새로운 메뉴 개발에도 힘썼습니다. 어르신, 이제 우리 식당이 이 근방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이 되었어요. 민수의 말에 저는 겸손히 대답했습니다. 다 자네 덕분이야, 민수. 자네가 없었다면 이런 날은 오지 않았을 거야. 아니에요, 어르신. 어르신의 인생과 요리에 담긴 진심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여보, 보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냈어. 이제 저는 단순한 요리사가 아닌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굴곡진 여정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의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새로운 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지 일주일 후, 평소와 다름없이 식당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르신, 손님이 오셨어요. 아드님이신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아들 지훈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괜찮으세요? 만나보시겠어요? 민수의 물음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만나보자. 홀로 나가자 지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고 머리카락도 희끗희끗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왔니?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방송을 보고 아버지께서 겪으신 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고. 용서해주세요, 아버지.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지훈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라. 여기서 이러지 마라. 아버지께 용서받기 전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오너라. 지금은 일하는 중이다. 지훈이는 눈물을 흘리며 일어섰습니다. 네, 아버지. 다시 오겠습니다. 꼭 용서받고 싶습니다. 지훈이가 떠난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어떻게 할까? 난 아직도 저 녀석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 다음 날, 이번에는 딸 지수가 찾아왔습니다. 지수의 모습 역시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지수. 왜 왔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지수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방송을 보고 깨달았어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지. 저희는 정말 나쁜 자식들이에요. 저는 묵묵히 지수의 말을 들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그들을 끌어안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분노와 서운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을 때 난 정말 죽고 싶었다. 제 말에 지수는 더욱 크게 흐느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한동안 말없이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구나. 지금은 아직.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이해해요. 저희가 기다리겠습니다. 지수가 떠난 후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용서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르겠다. 민수야. 내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 후로 지훈이와 지수는 주기적으로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마주하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 제 아들입니다. 할아버지를 뵙고 싶어 했어요. 어린 손주를 보는 순간 제 마음에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의 순수하고 맑은 눈빛을 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지훈이와 지수를 대하는 태도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쉽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노력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내 어머니 산소에 함께 가보는 게 어떨까? 그 말에 지훈이와 지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네, 아버지. 꼭 같이 가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우리는 함께 아내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모인 자리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왔어. 이제야 철이 들었나 봐. 묘비 앞에서 중얼거리는 제 모습을 보며 지훈이와 지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아버지를 잘 모시겠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분노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 다 잊자. 새로 시작하자. 제 말에 지훈이와 지수는 저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셋은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은 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지훈이와 지수는 주말마다 식당을 찾아와 일을 돕기 시작했고 손주들과도 자주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오랜만에 이렇게 행복하구나. 민수는 이런 변화를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다행이에요. 가족분들과 화해하시니 제 마음도 놓이네요. 어느 날, 지훈이가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사시는 게 어떠세요? 이제 저희가 아버지를 모시고 싶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난 여기가 좋구나. 이제 이곳이 내 삶의 터전이 되었어. 지훈이는 조금 실망한 듯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그래도 자주 찾아뵐게요. 이제 우리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상처를 함께 보듬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여보,
보고 있지?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어.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다고. 이제 저는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성공도 감사하지만 가족과의 화해와 용서야말로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자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던 진정한 행복이자 제 인생의 눈부신 두 번째 시작입니다.